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이고요. 건강 챙기고 건강 정보 알려드리는 건강혁명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정말 많이 가시는데요.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지에 계시거나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비 소식이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비가 오더라도 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비구름이 약해졌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30mm가 산발적으로 내릴 텐데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그 밖에 중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은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그치는 곳이 많아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을 텐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과 청주 26.7도, 제주는 27.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30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고위험군 재택치료 모니터링 중단입니다. 어제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역당국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확진자와 면역 저하자 확진자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방역당국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확진자가 일반 관리군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모니터링 전화를 기다리는 것 대신에 아프시다라고 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가셔서 대면 진료를 보시거나요. 동네 병원으로 가셔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모니터링이 없어지면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모니터링 좋은 방역 대책 중에 하나로 보여졌는데요. 왜 정부는 이런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중단하기로 한 건가요? 네, 정부는요. 최근에 이 대면 진료 인프라가 확충이 됐고 또 먹는 치료제에 대한 대상, 처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최근 방역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 진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방향이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들한테는 외출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모니터링이 없어지면 네.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대응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된 고령층이 셀프 관리를 하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면 진료기관을 찾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마다 또 대면 진료하는 곳, 또 비대면 진료하는 곳, 또
처방이 가능한 여부 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일일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그 세부 사항을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긴급 상황이 야간에 터지거나 아니면 주말에 터진다라고 하면 좀 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의 명단과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을 담은 그 안내문을 배포하고요.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의료상담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변화하는 방역 대책을 수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월 2일 오늘부터요. 신속항원 검사 비용,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는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도 5,000원 안팎의 비용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받을 때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 높은 검사 비용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의료계에서는 이 때문에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검사비 부담을 확 낮추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중에서 내가 확진이 됐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119나 보건소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조치를 받으실 수 있다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만 5세 입학 반대 목소리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아, 초등교원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40여 개의 단체가 모여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회견에서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집회에 참여한 40여 개의 단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집회에는요, 총 7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만 5세가 초등 입학이 웬 말이냐, 교육부는 유아 발달을 알고 있느냐, 지금 당장 조기 입학 철회해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단체의 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학제 개편을 교원단체 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규탄했는데요. 이어서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에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폐기, 이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교원, 학생 등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어때요?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및 그 교육부 장관은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추진하려는 학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취지에 관해서 박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제가 개편이 되면 아이들 취직도 빨라지고 또 네. 결혼 연령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 학제 개편이 사실 이런 목적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장관 측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애 장관은 그런 취지는 전혀 없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밝혔고요. 아이들이 각자 잠재력은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는 교육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물론 일찍 입학해서 일찍 졸업하고 결혼 연령도 빨라지는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해보자 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반대 목소리를 짚어보면 이번 개편안이 유아 발달 단계랑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교육을 하지만 학교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조금 더 틀에 가두는 형태로 교육을 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어떤 의견을 나타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 5세 아이들이요, 15분, 20분만 지나면 금방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대 아이들에게 수업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다만 지금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탄력적 운용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 장관은요, 일단 학생 10,000명, 또 학부모 10,000명 이렇게 총 20,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취학 연령을 약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앞당기는 방안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만약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를 늘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입학 연령 자체를 1개월씩 앞당길 경우 입학 연령이 단축되는 기간이 총 12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장관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학제가 뭐 70몇 년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령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봄학기, 여름학기 이런 것도 있고 취학 연령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 차제에 한번 조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이슈는요. 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입니다. 어제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받는 폭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들에 대한 구매력 증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즘 워낙에나 대출금리, 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대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을 바로 완화하거나 이렇게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줄여서 LTV인데 이 상한이 늘어났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 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이 LTV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약 5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60%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각 20%, 30%가 적용이 됐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주택 소재 지역, 가격, 또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LTV가 80%까지 확대됨으로써 15억 이상의 15억을 초과하는 주택 대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까지였는데 이 부분도 6억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건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서 네.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도요, 대출 금리가 대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실질적으로 급격히 오르는 대출 금리가 이러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6%를 돌파한 상황인데다가 연내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섭게 오르는 대출 금리가 하나의 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당장 LTV 완화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부동산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살 집인데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요즘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덥지근하고 이렇죠? 네. 근데 이런 여름철에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네. 냉방병이 있고요. 아니면 그 독하다는 여름 감기 아닐까요? 냉방병, 뭐 여름 감기 주변에서 걸린 분들 왕왕 봤어요. 꽤 있죠. 네. 근데 이거 외에도 여름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오, 네, 네. 이게 굉장히 아픈 비뇨의학 질환인데 뭔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시죠.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보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밌게 한번 정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로결석 사실 저희 형이 새벽에 진짜 갑자기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갔던 그 병이거든요. 이게 너무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뭐 생각만 해도 막 벌써 막 떨리는데요. 네. 이게 어디가 주로 아픈 겁니까? 이 옆구리 통증이 이제 주증상인데요. 네. 악 소리 지르면서 보통 119 타고 쓰러져서 많이 오시는데요. 네. 요로결석 일단 마약 진통제 주사부터 줘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게 결석, 그러니까 돌인 거죠? 돌이죠. 네. 양쪽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서 요관을 타고 배출이 되는 건데 이제 소변의 성분들이 야금야금 축적이 되면서 돌처럼 응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로결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이 전부 다 요로결석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통칭이 요로결석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픈 이유가 이 돌이 막 뾰족뾰족해서 이게 막 찔러서 아픈 겁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요관의 굵기가 4mm입니다. 그보다 이제 큰 돌이 내려오다가 걸려버리면 네. 신장 내 압력이 올라가고 요관이 확장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통증이 바로 요로결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구리 통증 외에는 다른 통증이 또 뭐가 있습니까?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혈뇨, 피가 비친다든지 방광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예. 잔뇨감, 네. 또 보고 싶은 빈뇨감, 야간뇨 이런 배뇨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이게 돌이 사람 몸에 왜 돌이 생기는 걸까요? 결국에는 수분 섭취를 별로 안 했거나 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됐을 때 소변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 배수관 파이프 벽면에 찌꺼기가 자꾸 응칠 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돌을 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요관 배수관의 파이프의 굵기가 네. 4mm이기 때문에 네. 4mm 이하는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이제 4mm가 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체충격파라 그래서 바깥에서 충격파를 쏘게 되면 네. 돌을 파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체충격파로 안 된다. 네. 방법은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이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개복 째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꺼냈지만 네.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내시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네.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돌을 분쇄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시경 집게로 똑 오, 굉장히 좋죠. 그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하고 네. 입원도 3일 이상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 수술 없이 치료가 되면은 제일 베스트고요. 체해 충격파도 없이 저절로 배출되면 최고죠. 그렇죠. 베스트죠. 역시 우리 엄재두 원장님께서 아주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뇨의학과 Q&A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여름. 특히 비뇨의학과는 겨울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과입니다. 배뇨 증상도 겨울에 더 심해지고. 근데 여름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구나.
탈진, 탈수에 의해서 요로결석이 더 많이 생깁니다. 네. 이제 요로결석이라는 게 결국 소변이 농축되면서 이 성분이 응축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릴수록 여름에 무더위에 당연히 농도가 짙어지면서 소변 성분이 응축되고 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조금 더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맥주.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많이 먹으면 확 나온다. 맥주. 아무래도 이제 맥주를 다량으로 섭취를 하면 네. 이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 좀 빠지겠죠. 작은 돌들이 배출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 이유는 알코올이 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먹은 수분 섭취보다 더 많은 이뇨작용,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변이 농축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가 안 좋고 요로결석일 경우에는 단백질, 삼겹살이나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맥주나 알코올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네. 이 요산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요산석의 확률을 높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고기, 육류 섭취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관결석, 아까 내려오다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걸리기 전에 신장 안에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장 내에서 결석의 크기가 커집니다. 체충격파나 내시경 수술로 할 수 없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결국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실제 얘가 많은 분들이 있는 얘가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내가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완치를 확인을 안 한 거죠. 이유는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랬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연히 검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상에서 한쪽 신장 기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증상 요로결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거죠. 자, 이렇게 끝난다면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운동까지 함께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자, 오늘은 어떤 건강에 도움을 줄 레슨을 해주실 건가요? 자, 요로결석을 어떻게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해서 뺄 수가 있느냐. 늘리거나 흔들어서 자연 배출의 확률을 높여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이제 양쪽 발을 어깨 넓이만큼 네. 벌려주세요. 오른쪽 손을 허리에다가 한번 네, 짚어보세요. 허리. 그다음에 반대편 손은 쫙 들어서 신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기울여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요관은 늘어날 것이고 예. 오른쪽에 있는 요관은 찌그러지거나 짜주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또 짜줘야겠죠?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 두 번째 운동 방법입니다. 네. 자, 양쪽 손을 한번 쭉 하늘 위로 뻗어주세요. 그다음에 가위처럼 번갈아가면서 벌려주시고 자, 뛰세요. 아, 이렇게? 네, 뛰세요. 오, 이제 쭉 늘려준 상태에서 네.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 유관결석을 자연 배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꼬아서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비틀어서 기댄 다음에 머리를 쭉 내려보십시오.
닥터하우스에서 요로 결석에 좋은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 엄재도 원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요로결석 예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미리미리 스트레칭 및 식습관으로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안 올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닥터하우스 미리미리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 여러분과 나누죠.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도 덥죠? 아유, 물론 덥죠. 그러니까 더우면은 뭐 찬물로 샤워하고 네. 해 질 때 좀 동네 산책하고 뭐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순응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운 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셨죠? 네, 사실 더운데 일하느라고 바빠서 사실 더위도 모르고요. 일주일이 사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병원이 잘 되는구나. 아유, 안 돼서 더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겠어. 저는 지난주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운동을 한 주 쉬고 어저께 갑자기 가가지고 센터에 가서 좀 무리를 했더니 허리에 이 근육통이 생기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덥다고 운동 안 하시지 말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실 보양식을 좀 애써가지고 챙겨서 먹었더니 살이 조금 불었어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자제해가지고 적당히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의 여름나기 하고 계시죠? 예.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네. 꽁트로 좀 알려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겁니다. 바로. 예,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 오늘 꽁트의 그 주제인데요. 제가 아내 역할을 맡고 남편 역할은 학창시절에 연극부를 하셨던 분께 부탁드릴게요. 예, 꽁트 쭉!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 많은 윤 여사입니다. 오늘요, 제가 너무 속상해.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정말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 오늘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몇 년간 조용히 좀 넘어간다 싶었는데 정말 무서운 그게 어젯밤 찾아왔지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여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인데? 발이, 근데 발이, 아니 어디 좀 봐봐요. 어머머머 발 부은 것 좀 봐. 발이 퉁퉁 부었어. 어머 열도 나네. 가만히 있어. 아이, 바람이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단 말이야. 나 참 엄살은. 엄살이라니. 이게 당신의 이 고통을 알기나 해. 내가 당신 아픈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내가 좀 조심 좀 하라 그랬잖아. 덥다고 한 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한 잔. 그러니까 그게 찾아오는 거지. 아이고. 당신 잘못이야. 아우, 여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데, 이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오늘도 잔소리야. 어서 가서 제발 좀 냉찜질 좀 팩 좀 갖고 와. 참. 퉁퉁 부은 발가락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맨날 맥주를 벌컥벌컥. 우리 선생님들 우리 남편 통풍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바로 통풍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땀 흘리고 들어와서 네. 한번 싹 씻은 다음에 시원한 맥주 마시면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바로 통풍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맥주가 통풍 유발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문이겠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맥주 대신에 소주로 마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글쎄, 맥주가 통풍을 유발한다면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전부 통풍이게. 이게 치맥에 영향이 있다, 치맥도 영향이 있다 이런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요. 모두 치맥을 드신다고 해도요. 사실은 통풍에 먼저 걸리는 분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통풍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풍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통풍이요 사실은 유전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치맥을 먹어도요 통풍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치맥을 안 먹어도요 통풍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통풍의 원인이 치맥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치맥을 안 먹으면요 사실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요 통풍에 안 걸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원인을 찾을 때는요 나에 대한 이제 원인도 50%, 음식에 대한 원인도 50%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이제 통풍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통풍하면 떠오르시는 게 뭔지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뭐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정말 바늘 100개로 막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여성보다는 남성이 네.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산의 고통과 견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남성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통풍 같은 경우는 그 한자로 보게 되면 아플 통자에다가 바람풍자예요.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통증이 많을 때 5만 가지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통풍의 통증을 찾아보니까 정말 5만 가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뭐 이곳저곳 한 두세 군데 정도 아프잖아요. 근데 5만 가지 통증을 느낀다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선생님. 네, 윤영미 아나운서가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공포가 따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공포를 좀 잘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예요? 이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발등을 어떤 그러니까 자꾸 고약한 괴물이 발을 물고 놓지 않는다. 아유, 그림만 무슨 봐도 그림이에요? 아파 보여요. 네, 이 그림은요. 18세기 제임스 길레이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통풍을 그림으로 형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악마가 발을 좀 물어뜯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저 그림 그린 사람이 통풍으로 굉장히 고생했구나. 근데 저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저런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통풍이 매년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통풍 유발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요, 2020년도에 이 극한의 통풍으로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약 46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2012년도에 비해서 약 76%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원래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대에서 30대에서도 통풍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서구화된 음식 습관 때문이라고도 하죠. 남성분들은 많이 걸리는 질환 자체가 통풍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성분들은 잘 안 생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경기 이후가 되면요, 에스트로겐 변화가 오면서 남성과 같이 몸에 대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도 또 통풍이 증가된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통풍의 합병증입니다. 이 통풍은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이 요산의 수치가요, 특히나 신장, 우리가 알고 있는 콩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기 심부전증이 온다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봤던 그 무시무시한 그림 있잖아요. 네. 발등을 물어뜯는. 네. 그 그림이 18세기에 그려진 거면 통풍이라는 건 이 병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가 봐요. 네, 이 통풍을요, 일명 제왕의 병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는요, 알렉산더 대왕도 통풍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술계의 거장 미켈란젤로도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풍에 걸리는 음식들 하면은 예전에는 좀 음식들이 귀한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라고 일명 생각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계층들이 이 통풍을 알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왕이라든지 또 황제의 총애를 받던 뭐 예술가들이 뭐 고기라든지 또 술을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왕의 병이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예전에는 부자병으로 통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통풍은 우리가 알기에는 통풍 걸리면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발가락, 발등이 붓는다, 이 정도 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 겁니까?
네, 통풍 증상 말씀드릴게요. 통풍은요, 크게 5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통풍은요, 먼저 부어오르고요. 그 부어오른 부위가 붉게 변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그 부어오른 부위가요, 자결감을 느끼듯이 아까 연극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뜨거운 것처럼 자결감을 느끼고요. 그 자결감을 느끼는 부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칼로 베는 듯한 아주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환부에 마치 덩어리가 만져지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다. 그리고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내고요. 보통은 한 가지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게 엄지발가락 이런 증상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주 일상생활을 불편할 정도로 이제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풍 증상을 처음 느끼고 난 다음에 1년 이후에 재발률이 약 60%나 된다고 하고요. 2년 이후에는 약 78% 정도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증을 느끼시고 난 다음에 통풍이 어느 정도 치료됐다라고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하고 음식 섭취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중년들한테 많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 잘 걸리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음식 습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서구화된 음식 습관으로 인해서 20대, 30대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치맥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통증 자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붓는 증상이 많이 생겨서 신발을 잘 못 신게 되고요. 양말 신을 때도요, 정말 아파서 통증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10중 9은요. 통풍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통풍의 원인이 있다 이러는데 어떤 성분이 통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요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바로 통풍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산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드셨을 때요, 퓨린이라고 하는 음식을 이제 성분을 섭취하시게 되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서 대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 대사가 되고 남은 물질이 바로 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요산염이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극한의 통증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아주 심하게 되면 관절의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장 질환을 만들기도 하고 신장의 돌을 만드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산 농도가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요산 농도는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 따라서 적정 균형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에서 6 mg/dl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에서 5, 어린이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요. 이 요산 농도가 7 mg/dl 이상을 높아지게 되면은 그게 고요산 혈증, 혈중에 있는 요산 농도가 높아진다 해서 요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통풍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산은요, 소장에서 음식을 통해서 합성을 해서 관절의 체액, 혈장 등에서 이온화된 형태로 요산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요. 일부는 또 장을 통해서도 배출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중에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또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면 결국 음식 섭취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먹는 걸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통풍 자체가 음식의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퓨린이 없는 음식은요, 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퓨린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적은 퓨린이 들어있고 또 많은 퓨린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치킨에 맥주를 먹는 거하고요. 삼계탕에 소주를 먹는 것. 어떤 게 통풍 발생 위험이 더 높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치맥. 저도 치맥이요. 계속 치맥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치맥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음식 한번 기억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핵산 DNA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많을수록 퓨린 성분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요산에 집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치킨하고 삼계탕 전부 다 닭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치킨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기름, 즉 식물성 기름에 핵산 DNA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치킨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치킨 말고도 짚어주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심해서는 좀 안 될게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뭐 두유라든지 두부 그리고 또 뭐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 또 여기에 또 방울토마토까지 해가지고 매일매일 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드시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다 섭취해서 이러한 뭐 견과류라든지 또 콩 제품들을 드실 경우에는 또 통풍의 위험에 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변에 그 두부로 만든 단백질 가루 네.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좀 신경 써야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내가 통풍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측정하면은 본인이 통풍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산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중 요산 수치를 측정해서요. 7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좀 높다면 그 수치를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낮추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풍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 한 5%만 통풍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급성 통풍성 이제 관절염을 앓게 되는 거죠. 보통 술 마신 다음 날에 환자들이 진료실에 오거든요. 엄지발가락 같은데 이제 관절 하나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고 발적이 있고 부종이 있고 심하면 열도 나거든요. 이런 통증이 이제 7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진료실에서는 이제 소염제 같은 걸 처방받아서 가거든요. 이 시기에 치료를 잘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 치료 간격도 이제 점점점 짧아져서 자주 오시게 되고 통증의 지속 기간도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통풍의 증상 단계가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2단계도 그렇게 끔찍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3, 4단계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네. 아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마의 3단계입니다. 간헐기 통풍이라고 해서 통풍의 통증 증상이 어느 정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나 이제 통풍이 나아졌구나 하고 증상 치료 자체를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헐기 통풍 단계까지 오셨다라고 하면요. 우리 몸속의 요산이 상당히 많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가요. 만성 결절성 통풍이거든요. 심하지 않은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요산 결정체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크리스탈이 침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제 침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때 요산 수치를 조정을 잘 하시지 않으면요. 통풍이 만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통풍의 원인이 요산이라면 그럼 요산 수치를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역시나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풍이 아주 식습관이요. 너무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까 계속 나왔던 퓨린이죠. 근데 퓨린은 요산으로 이제 분해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퓨린을 섭취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속에서 이게 요산으로 분해가 돼서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퓨린이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에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식품에서 발견되고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아까 뭐 퓨린이 물에만 없고 다 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없는 식품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어떤 식품이든지요. 사실 소량의 퓨린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요산 자체도 그리고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요. 문제는 결국 과유불급이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일정량의 요산이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균형, 시소가 깨지게 되면은 이 요산이 몸에서 과다하게 이제 축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통풍이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퓨린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뭐를 먹어야 좋고 뭐를 또 먹지 않아야 된다고 좀 핵심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통풍에 좋은 음식과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거든요. 나가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대로 함께 나가보실까요? 네. 네.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퀴즈를 푸는 거죠? 네. 퀴즈에 약한데 이거. 퀴즈를 풀어봐야 되는 잘 맞출 수 문제여서. 있을까요? 네. 통풍에 좋은 음식과 또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 이렇게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조금 뒤편으로 가서 윤영미 아나운서가 네. 네. 한번 싹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양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정민 선생님께서 통풍에 좋은 음식과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한번 네. 구분을 한번 이 해볼게요. 맥주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좋지 않다고. 맥주 안 좋을 안 좋을 것 것 같고. 같고. 뭐 소주도 뭐 좋겠어요. 알코올인데. 이것도 안 좋다. 소주는 괜찮은 거 아닌가? 체리는 아무래도 이게 과일이니까 네. 좋을 것 같고, 아유, 표고버섯이야 뭐 너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말린 거는 이게 아마 영양가가 더 올라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아유, 멸치도 뭐, 좋죠. 멸치 좋죠. 칼슘 많고 어. 몸에 좋은 거죠. 현미 너무 너무 몸에 좋죠. 좋은 거고, 백미는 아무래도 글쎄요. 백미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이 들어왔고, 무지방 우유? 통풍에 좋은 게 엄청 많아지네요. 네. 네. 바나나도 역시 과일 쪽이니까 예, 좋은. 제가 너무 편파적인가 이거? 드실 게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실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소주 나왔는데 네. 알코올은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자, 이제 술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맥주랑 소주를 다 통풍에 안 좋은 음식으로 하셨어요. 그죠? 자, 맥주가 통풍에 최악인 건 먼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맥주는 효모예요. 사실은 아주 많은 양의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 맞고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소주나 우리 위스키 잘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 소주나 위스키에는요. 퓨린은요. 사실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맥주는 못 마셔도 소주 마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주는 되는 거 아니에요? 위스키, 선생님? 위스키 이제 또 괜찮다는 소주 얘기네요. 다 마신다. 이제. 갑자기 희망이 막 생겨.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알았는데요. 그래도 소주나 위스키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가요. 통풍의 발생 위험은 높인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매일 알코올을요 10에서 15g, 즉 소주 한 잔 정도를 섭취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요 이 통풍 발생 위험이 1.3배. 그리고 매일 알코올을 약 50g, 그러니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게 되면 통풍 발병률이 2.5배나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맥주 한 캔을 드시게 되면 통풍의 발병 위험이 약 50%나 높아지는 것이죠. 이유가요, 알코올이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요, 소변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요산을 다시 몸 안으로 넣는 것이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우리 몸의 요산은 약 90%가 체내에 존재를 하고요, 약 10%가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요산 자체가 배출되는 것이 다시 45%를 몸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혈중의 요산 수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저 희망을 가졌는데 조금 사라졌네요. 맥주든 소주든 통풍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 지금 와인하고 막걸리 얘기는 안 했어. 그거는 그 포인트를 놓쳤어요. 아니 겁나요. 그것도 마시지 말라 그럴까 봐. 통풍에 안 좋은 음식 다음은 또 뭐예요?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백미랑 현미 볼 거거든요. 지금 유영미 선생님께서 네.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을 백미라고 하셨잖아요. 오. 네. 근데 실제로는요, 통풍에 좋은 게 백미고, 오. 통풍에 안 좋은 게 현미입니다. 야, 이거 너무 반전인데요? 네, 반전이죠. 귀엽는. 네. 네. 현미는 성인병에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쵸. 현미밥을 지어 먹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된 얘기예요? 사실은 현미가요, 통곡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미량 원소랑 미네랄이 많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속에 퓨린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산 수치를 생각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걸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백미를 먹어야 되고 통곡물이나 이런 현미는 좀 빼야 되는 거네요. 네, 사실 건강을 생각해서는 현미를 드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잡곡밥이나 현미를 드시는 것보다는 백미를 드시는 게 이제 통풍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섬유소나 미네랄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족분들은요, 채소나 야채를 통해서 조금 보충하시는 게 통풍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 드시는 분들 백미로 당장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미를 드시는 분들은요, 현미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되겠고요. 그 줄이신 만큼을
채소나 과일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반전이었고요. 통풍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표고버섯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말린 표고버섯이고 하나는 생표고버섯이에요. 네. 둘 다 좋지 않나요? 우리가 시험 보면 항상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니잖아요. 네.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네, 뭘까요? 그래서 통풍에 네. 좋은 음식은요 생표고버섯이고요. 아.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그래요. 말린 이것도 이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영양소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말리다 보면은 이게 수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영양소의 이제 농축이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도 합성이 돼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고 알고 그래서 있어요. 제가 좋은 걸로 선택했는데. 네. 근데 그만큼 퓨린의 함량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요, 만약에 표고버섯을 드셔야 된다면요, 사실은 말린 표고버섯보다는 생표고버섯을 드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퓨린의 함유량이? 네, 생표고버섯보다요. 이제 말린 표고버섯에는 퓨린의 함량이 각 약 6배 정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현미도 안 좋다 하셨고 말린 표고버섯도 안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말린 멸치를 제가 좋은 쪽에 놔뒀거든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말리게 되면요, 다 퓨린의 함량이 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말린 멸치 같은 경우는요, 퓨린의 함량이 746.1이었고요. 그리고 말린 새우는요, 749.1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린 오징어도요, 사실 퓨린의 함량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시원한 맥주에 네. 말린 멸치나 오징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퓨린 파티하는 거네. 그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 드실 때요, 사실은 말린 건어물 이제 안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드시는 건 사실 통풍 유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육수 우릴 때도 왜 멸치랑 뭐 마른 새우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육수를 푹 우려내잖아요. 그럴 때 뭐 육수니까 재료들은 건져낸다고 하더라도요, 퓨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퓨린 성분이 그대로 그 육수에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수를 내실 때도요, 통풍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라면은 그런 건어물 대신에 채소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찬으로 밑반찬 멸치볶음이라든지 뭐 뱅어포 이런 걸로 밑반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원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밑반찬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식들이 지금 다 아닌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무지방 우유만큼은 제가 자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약간 좀 불안감이 들긴 하는데요. 아니요, 잘 맞춘 이거는 건가?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무지방 우유에는요, 요산의 배출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지방 우유에요, 오르토산이라든지 카제인이라든지 락토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지방이잖아요. 여기서 지방이 섞이게 되면은 요산의 배출을 돕기도 하고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지방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 무지방 우유는 한 500ml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무지방이나 요거트나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요, 무지방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바나나를 믿습니다. 저는 네. 바나나 좋은 거겠죠? 굉장히 자주 먹어요. 네. 그냥 뭐 연근이라든가 이렇게 뿌리 채소랑 같이 이렇게 갈아서 먹기도 하고 네. 고구마랑 우유랑 갈아 먹어도 되게 맛있고 네네. 바나나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나 저도요.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바나나 잘 먹을 맞추셨고요. 네. 바나나에는요, 우리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칼륨은요, 요산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드시는 거는 통풍에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앞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퓨린 함유량이 적다고 하셨으니까 네. 체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체리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답도도 높아집니다. 네. 체리에는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일에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리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요, 요산의 배출을 돕고 또 요산에 걸렸을 때 염증을 또 완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체리는 요산을 이제 그 통풍에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아주 좋은 선택이시죠. 그리고 좀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한 연구팀이요, 이 통풍 있는 환자한테 체리를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증 양 자체가 한 35% 감소했다는 보고를 했고요. 또 통증 약물하고 그다음에
체리를 같이 먹었더니 통증을 최대 약 75%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리가 통풍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 체리 정말 좋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반갑게 다가오는데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체리는요, 이제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10개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리에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요, 가스 차고 복부팩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았던 음식들, 식재료에 좀 반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통풍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것도 알았다고 너무 먹을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꼭꼭 씹어서 잘 드세요. 네. 자, 이번에는 통풍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미 첫 번째, 김정은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만들어 볼 음식은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 중에서도요. 네. 음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레몬을 제가 이용한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몬으로 요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레몬이 뭘로 요리가 될까? 이런 단독 재료로? 우리 즙 짜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뭐 네. 회를 드실 때 레몬을 조금 짜서 그래서, 드신다거나 뭐 물에 레몬을 조금 넣어가지고 레몬수로 드시는 거 정도밖에는 사실 활용을 잘 안 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레몬을 가지고요 젤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오, 젤리요. 근데 상상만 해도 레몬 젤리 하면 눈이 뭔가 번뜩 뜨이는 그렇죠. 침이 확 침이 보이는데. 보이는. 네. 아니 근데 젤리 같은 거는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사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제가 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원 재료는 레몬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레몬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재료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 레몬 준비하셨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오늘 스테비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젤라틴입니다. 젤리를 만드는 이제 굳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왜 사골국 같은 거 끓일 때 차가운 곳에 끓인 다음에 내놓으면은 이렇게 굳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게 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레몬은요. 이렇게 지금 반으로 가른 상태에서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서 파네요? 네, 오. 과육을 파냅니다. 이렇게 과육을 파낸 후에 이 과육에 레몬즙을 이제 짜내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레몬즙을 짜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과육을 짜서 요거를 이제 뭐 면보에 넣어가지고 꼭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컵으로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몬 이제 구입을 하시고 나면은요, 뭐 소금이라든지 베이킹 파우더를 풀어가지고 물에 좀 담가서 깨끗하게 껍질을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짜낸 레몬즙하고요, 물을 동량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젤라틴은 바로 이렇게 딱딱한 상태에서 넣으시면 잘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한 10분 정도로 불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미 좀 젤리처럼 굳었는데 이렇게 불어가지고 녹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냄비에 물 그리고 레몬즙을 넣습니다. 짠 거죠? 네. 네. 꽤 많은 양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를 2숟가락 정도. 스테비아. 요즘 같은 때 이 낮에 더울 때 레모네이드 시원하게 한 잔 좋던데. 너무 좋죠. 얼음 둥둥 띄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설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은 양을 넣어도 단맛을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설탕으로 치면은 100g 정도를 사용을 하는 양이 이렇게 2숟가락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당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스테비아로 대신해서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되면서 스테비아도 다 녹았죠. 네. 그럼 여기에 뭐 팔팔 끓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이 불린 젤라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사르르 녹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금방 녹아요. 금방 진짜 네. 금방 녹아요. 뭐 팔팔 끓이지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한 5, 6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젤라틴이 녹으니까요. 다 녹이신 다음에 네. 우리가 아까 껍질 이렇게 잘 세척해 둔 거죠. 접시를 쓸 거라서 그쵸? 그릇으로. 예, 네. 컵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게 어떻게 완성될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죠. 처음 보는 요리예요. 그렇죠.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아, 저기다 올려.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굳어 이제. 네. 레몬이 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모양 맞습니다. 네, 껍질은 사실은 이제 드실 때는 속만 파서 드시긴 하는데 이렇게 담아내시면 굉장히 모양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굳히는 과정에서 양이 늘어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요 컵 모양 그대로 높이로 그대로 굳히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완성품을 네.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아, 이거 손님 왔을 때 이런 거 내놓으면 진짜 아, 이렇게 이거야.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야. 안에 쏙 파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김정 선생님이 이렇게 레몬을 통풍에 좋은 요리 만들 때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좀 도움을 주나요? 네, 레몬이요. 혈중에 있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요. 75명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통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통풍이 없지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 그리고 통풍도 없고 요산 수치도 낮은 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요. 6주간 물에 레몬을 짜서 넣은 레몬 워터를 마시게 하고요. 6주 후에 다시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그룹 모두에서 요산 수치가 모두 감소했고요. 소변에서도 이 pH가 높아지면서 알칼리성이 되면서 콩팥 기능을 반영하는 사구체 효과율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이 이런 효과가 왜 있나를 알아봤더니요. 레몬에는 탄산칼슘 분비를 촉진하는 이 역할이 있는데요. 몸속에서 이 칼슘 자체가요. 요산과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요산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중 요산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혈액 속에 있는 산성도 결국은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레몬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하고요. 그다음에 구연산이라고 부르는 시트루산입니다. 이 시트루산 같은 경우는요. 칼슘을 결정화하는 것을 방해해주기 때문에 어떤 요산 부분뿐만 아니라 요로 결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레몬 속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간에서 독소를 중화하는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을 먹게 되면은 요산 수치도 낮출 뿐 아니라 결석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쌓이는 것을 확 이렇게 풀어주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아, 레몬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맞아요. 네. 몰랐어요. 너무 집중해서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효능이 있는데요. 레몬은 크게 봤을 때 감귤류거든요. 이런 감귤류에는요, 모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레몬이나 라임에만 있고요. 다른 이제 아주 독특한 폴리페놀이 있는데 바로 에리오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빵이나 떡이나 면을 많이 먹는 이제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지방간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데 레몬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중성지방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통풍 완화를 위해서는 좀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 레몬 먹으면 도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설탕 함량도 적으니까요. 네. 열량도 더 낮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에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저는 살짝 맛이 봤는데 아주 맛있어요. 모양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어우, 세상에나.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정말 상큼하고 이게 부드러운 젤리 형태예요. 아, 맛있다.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니, 입맛이 싹 돌아요. 와. 어우, 침이 그냥 네. 입안에 확 고이는데 새콤한 그 맛이. 약간 단맛도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고 본 메뉴 나오는 거죠? 여기 너무 아시죠? 아니, 입맛 돋워놓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꼭 해봐야 되겠다. 아니 정말 맛있고요. 입맛 싹싹 돋아주면서 네. 또 이게 통풍에도 도움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최건비는 한의학 교실인데요. 배우상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동의보감을 보면요. 통풍을 역절풍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혈이 열을 받아서 이게 따뜻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이럴 때
갑작스럽게 찬물에 들어가신다든지 또 습한 기운이 많은 어떤 연못 주변에 있었을 때 서늘한 기운을 받게 되면 혈이 차게 되고요. 흐려지면서 잘 돌지 않아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을 통풍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럼 통풍의 증상에 따라서 원인도 달리 보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증상이 심한지 아까 악마 그림도 보셨던 것처럼 백호 역절풍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발가락을 물어뜯는 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통증 양상에 따라서요. 끌어당기듯이 아픈 증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붓거나 빠지듯이 아픈 증상 같은 경우는 습의 기운, 즉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수기가 많은 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고 팔다리에 땀이 나면서 아픈 증상 같은 경우는요. 바람의 기운이 많아서 생기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통풍은 뭐 부자병이다, 제왕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통풍에 잘 걸리는 그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체중 자체가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통풍을 왕자가 잘 생기는 병이다, 제왕과 같이. 왕은 특히 네. 어떤 정부도 많이 보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왕자는 그렇지 않고 놀러 다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를 좀 많이 먹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산채진물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콩팥의 호르몬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을요. 콩팥을 통해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장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어떤 신체 변화가 있을 때 또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아까 제가 음식 설명드리면서 핵산 DNA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간에서 해독하는 경우도 핵산의 대사 장애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통풍 자체가 더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요산 자체가 혈청에서 녹지 않는 결정체를 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경기 이후가 되면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잘 분비되지 않아서 남성과 같은 어떤 몸의 신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좀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요산 침착이 좀 많아졌을 때도 통풍이 참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통풍 증상 자체가 이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또 허한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어서 기혈 자체를 잘 순환시킬 수 있고요. 어혈을 좀 잘 풀어주고 담을 잘 제거를 시켜줘가지고 속을 잘 풀어줬을 이런 약들을 좀 쓰게 됩니다. 특히 경락을 잘 소통시키는 침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네. 오늘 통풍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건비는 뭐예요?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율무고요. 요거는 방풍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율무는 아마 많이들 음식으로 드실 거예요. 율무 같은 경우는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습을 좀 제거해주고 또 방풍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관절 경락이라든지 소통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무 30g에다가요. 방풍 10g을요. 물 1리터에 넣으시고 팔팔 끓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더기를 건져내고 하신 다음에 그 차를 따뜻한 때로 드셔도 좋고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좋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거 아까 레몬차인 줄 알았어요. 아유, 구수하니 좋네요. 예, 구수해요. 그렇죠. 약간 숭늉막 비슷하게. 율무가 있어서. 네. 율무가 있어서 공유차이기 때문에 드신데도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드러워요, 맛이. 약방에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방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통증이 이게 너무 심해서 한번 통증이 올 때 발작같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통풍 발작이란요 말 그대로 정말 발작처럼 통풍이 오는 거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요 다리가 자르고 싶을 만큼 아프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발을 아예 디딜 수 없이 아예 병원에 못 오실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진료실에요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이러면 통풍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아프고 발작이 오면 병원에 갈래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생활을 하시다가 새벽쯤에 극심한 통증이 와가지고 보통 병원에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얼음이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하라입니다. 이거 하면 오히려 자극될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효과는 있고요. 네. 먼저 이제 당장 부어올라서 아까 자결감도 있고 막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열이 올라 있는 부분에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 통증도 완화되고 붓기도 내려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물을 자주 섭취하라입니다. 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나요? 자, 통풍의 원인이 결국은 요산 수치가 높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을 자주 마셔서 소변으로 요산을 배출시키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마셔서요. 소변으로 요산을 배출시켜 주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또 물도 잘 안 마셔져. 마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통풍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덥고 비가 오락가락한다니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고 나가시고요. 건강관리 이럴 때 상하기 쉽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